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무스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5년 제39회 읽고 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손원교 작가님의 배회를 거의 1시간 가량 단독으로 다뤘는데 이번 시간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의 원칙이랄까 암묵적인 규칙이 있죠. 한 작품에 대해서 말을 다 쏟아낸다. 쏟아내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죠. 원 없이 쏟아내고 가는 게 저희의 그동안 해왔던 패턴인데, 말이 많은 작품, 많을 수밖에 없는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말을 일부러 길게 하진 않습니다. 저는 짧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핵심만 말하고 질질 끄는 거 되게 싫어하는 타입인데, 그래서 어떤 작품은 10분도 안 걸렸어요. 요번에도 그랬죠. 굳이 어떤 작품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10분도 안 걸리고 넘어간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작품은 50분 동안 말했어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온다? 저희가 느꼈던 어떤 감흥, 할 말이 많아지면 또 할 말이 많은 작품이 좋은 작품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작품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한유주 작가님의 7명의 동명이인들과 각자의 순간들인데요. 이 작품은 일단 난해해요. 어려워요. 진짜 이거 누가 읽어도 어렵다,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반드시 나옵니다. 저 두 번 읽었거든요. 제가 웬만큼 소설 많이 봤잖아요. 솔직히 100편 넘게 봤는데, 젊은 작가상 지금까지 나온 거 다 봤고, 이상문학상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다 봤어요. 단편 100편 이상 읽었는데, 그것도 나름 분석하면서 봤죠. 정독하면서. 웬만한 작품들은 뭐 한 2번 읽으면 이해되거든요. 작가가 어떤 의도로 썼다. 그런데 이 작품은 난해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님한테 제가 신신당부하는 카톡을 몇 번이나 보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진짜 해석 불가다. 저희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죠. 2010년도에 배수아 작가님의 무종이라는 작품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작품은, 이 작품도 난해하거든요. 근데 감상 위주였다. 그러니까 느낌을 쓴 작품. 여성 작가들이 주로 이렇게 쓰는 경향이 짙더라. 파우스님이 그때 당시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그런 기억이 나고, 무정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난해한 작품이었고. 근데 2011년에 김태용 작가님의 뒤에, 기억나실 겁니다. 이 작품 이제 무 뽑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 진짜 난해해요. 나는 무를 씹고 있다, 뭐 하면서 나오는데, 처음엔 아예 스토리가 없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한 전반부 넘어가서 후반부쯤에 뭐 스토리나 캐릭터 나오는데, 그 전에는 이거 스토리도 없고 캐릭터도 없고 이게 소설인가? 이런 게 소설일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난해함이었어요. 되게 실험적인 작품이었죠. 근데 저는 단언컨대 젊은 작가상까지 다 통틀어서요, 지금까지 본 소설 중에 가장 난해합니다, 이 작품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한때 소설 배운답시고 소설 쓰는 분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명한테 들었었어요. 한 분한테 들었고, 그 전에도 또 들었고, 전에도 들었는데, 그분한테 들을 때 제가 한유주 작가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 덕분에 지금 책이 4권 있거든요. 한유주 작가님의 책. 짠, 보이시나요? 이 4권 다 샀습니다. 전 그때 어리석 그냥, 이게 그분은 한 권만 사도 된다 했는데, 제가 한유주 작가님의 단편집을 다 사버린 거예요. 나의 왼손은 왕, 오른손은 왕의 필경사. 문학과 지성사에 나온 이 책, 그리고 연대기라는 소설집, 그리고 얼음의 책이라는 소설집, 달로라는 소설집. 그때까지 나온 걸 다 샀어요, 4권을. 당연히 다 안 봤죠. 초반 보다가, 이분 스타일이 뭐냐면 되게 실험적이에요. 정말 난해해요. 모든 소설이.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상문학상에 처음 등장하셨죠, 한효주 작가님. 자, 제가 한번 이거
이건 일단 실마리가 뭐냐면 이 제목을 보시면 이게 실마리인데 일곱 명의 동명이인들과 각자의 순간들 이게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대로 소설이 가요. 진짜 일곱 명의 동명이인이 등장하고요. 각자의 순간들이 묘사가 됩니다. 제가 번호를 붙여봤어요. 1번, 2번. 딱 일곱 명 나오더라고요. 일곱 명을 한 명 한 명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한번 해보는 식으로. 이 소설은 뭐다 어렵지만. 자, 첫 번째 인물부터 한번 278쪽이고요. 이 인물이 뭐냐면 그 사각형으로 된 사각형 이제 주거 단지인데 사각형인데 가운데가 뻥 뚫린 건물이 있어요. 가운데가 중정이라고 해서 뻥 뚫린 건물인데 거기 누가 자꾸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 건물이에요. 이게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어, 주거용 공간에 가로막혀 햇볕이 들지 않는 이곳을 사람들은 중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가끔 이곳으로 누군가가 추락한다. 이 일은 3, 4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잊고 다시 충격을 받기에 충분한 간격이다. 이런 곳에 주인공이 살아요. 근데 다음 문장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늙은 여자가 옆에 와 서죠. 같이 올라가요. 이 할머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혼자서는 이걸 못 타. 한 번 멈춘 적이 있어. 난 혼자서는 못 타. 그런 15층 버튼을 누른다. 나는 꼭대기 층까지 갈 생각이었으므로 그가 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내리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음.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나는 가능하다면 내일도 늙은 여자와 마주치고 싶다고 생각한다. 나는 15층에는 아무런 볼 일이 없지만 그가 낯선 존재의 의지에 다소 마음 편히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다면 그가 나타날 때까지 1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시간쯤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되게 마음이 훈훈한 친구죠. 밖에서 둔중한 소리가 들려온다. 누가 떨어진 것 같아요. 넘겨보면 어,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그 사람들이 다 아래로 보고 있어요. 그들의 시선은 한 방향으로 모여든다. 건물 중정의 가장자리에 누군가의 치맛자락이 펼쳐져 있다. 여전히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맨 아래쪽 문장을 보면 주인공이 삼각김밥을 먹어요. 포장을 풀고 한 입을 베어문다. 피맛이 난다. 그러나 삼각김밥에 철분제는 들어있지 않다. 이게 끝나거든요. 이게 한 사람의 에피소드예요. 지금.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인물. 동명이인이에요, 다. 어, 아, 첫 문장이 이렇죠. 아침에 일어나 몸무게를 재보면 전날 밤보다 500g씩 줄어 있다. 하루가 지나가고 가끔 먹고 가끔 배설하고 밤에 다시 몸무게를 재보면 400g이 늘어나 있다. 그러므로 하루에 100g씩 몸무게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열흘이면 1kg이 줄어든다. 한 달이면 3kg이 줄어든다. 몸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몸무게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주는 이유가 있어요. 281쪽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를 12달 동안 내질 않았어요. 통장에 압류됐죠. 내지 않았거나 내지 못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공단을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뭐 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몸무게가 자꾸 빠져요. 이런 인물. 2046년부터 매달 43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죠. 282쪽 보면 그러나 모든 방편들은 일시적일 뿐이며 나의 항구적인 증오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전화를 걸면 상담원에게 연결된다. 상담원은 내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난해 총소득을 말해주고 이해할 수 없는 액수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되고 있다고 말한다. 상담원은 죄송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는 내게 죄송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화가 난다. 식당이나 호텔에서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은 손님이 지배인을 찾는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나 역시 지배인을 찾고 싶다. 그러나 지배인이 누구인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여러 명인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전화를 끊지 않자 상담원의 목소리가 타들어간다. 죄송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상담원의 사과를 들을 생각이 없다. 상담원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나도 안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미 나는 울음을 터뜨리죠. 고성을 지르며 전화기를 집어 던지려다 그만두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가서 283쪽에 보면 내가 잃어버린 것은 지방인가 근육인가 혈액인가 살갗인가 방향 없는 분노인가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본다. 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반액을 시술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한다. 내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노인 한 사람이 새해 일을 해놓을 수 있는 액수와 같다. 가망 없는 싸움을 포기하기에 적당한 이유다. 이렇게 두 번째 사람 에피소드 끝납니다. 건강보험료 못 내가지고 몸무게 빠지는 이 인물. 그 다음 세 번째 인물 나오는데요. 착한 커피에서 커피를 마시고 다음 날은 더 착한 커피에서 커피를 마신다. 날마다 커피값으로 4,000원을 지불하고 달마다 55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기가 습하다. 이곳에서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 명목상의 사장은 가게에 잘 나오지 않는다. 대신 사장의 아버지가 자리를 지키며 팝콘을 튀기고 맥주통을 나른다. 독일인이 갑자기 등장해요. 독일인이 독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군. 헌데 어느 날 낯익으면서도 낯선 손님이 어떤 여자와 함께 들어왔어.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라 생각했지? 알고 보니 전에 시내 식당에서 일할 때 자주 오던 단골이었어. 항상 아내를 동반했지. 그런데 그날 데리고 온 여자는 아내가 아니었어. 그 여자는 아내가 아니라 애인이었어.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비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얘기를 독일인 손님이 말해요. 어, 그러자 독일인은 서울에 살아서 기쁘다고 말한다. 음, 그의 동행이 묘한 표정을 짓는다. 가게에 오지 않는 사장의 아버지가 시간을 때우려고 신문을 펼친다. 독일인이 맥주를 한 잔 더 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착한 커피에서 커피를 마시고 더 착한 커피에서 커피를 마시면 일주일에 32,000원이 사라진다. 일주일에 32,000원씩 한 달을 모으면 그럭저럭 괜찮은 부츠를 살 수도 있다. 일주일에 32,000원씩 1년을 모으면 독일행 비행기표를 살 수도 있다.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것이다. 독일인과 그의 동행이 술값을 치르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이게 세 번째 에피소드 끝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물이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어떤 의도일까 생각하게 되죠. 자, 네 번째 나옵니다. 네 번째 인물. 네 번째 인물은 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때로 한낱 감각적인 것에 불과하다. 공황은 한산하다. 커다란 말 인형 하나를 들고 있어요. 딸이 말을 사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죠. 몽골은 말로 유명하다. 287쪽을 보면 나는 말 대신 비행기를 탄다. 가이드가 따라붙는 여행만을 고집한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사지 않자 가이드는 얼굴을 찡그렸다. 다른 사람들이 뱀수를 사자 가이드는 얼굴을 폈다. 내가 뱀수는 공항에서 압수될 것이라고 참견하자 가이드는 다시 얼굴을 찡그렸다. 이런 문장들. 비행기가 출발하려면 아직 40분쯤 남아있다. 그리고 자기 얘기가 나오는데, 어, 나는 한 직장에서 35년 근무했다. 35년간 받은 급여와 퇴직금 대다수가 동생의 빚잔치에 들어갔다. 나는 동생을 용서했지만 아내는 시누이를 용서하지 않고 아들은 고모를 용서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나는 일부 건사할 수 있었던 돈으로 몽골이나 베트남, 중국을 짧게 여행한다. 그리고 몽골에서 30이 다 된 딸을 위해 말 인형을 산다. 이게 이제 배경인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 문장을 보면 손주 주실 건가 봐. 몽골 말이 아니라 중국말이겠지. 게이트에서 직원이 항공권을 스캔한다.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린다. 핸드폰을 꺼낸다. 여동생의 전화다. 이게 끝나버려요. 이게 네 번째 인물입니다. 몽골에서 말인형 산 이 아저씨인지 아무튼 근데 다섯 번째 인물이에요. 날이 밝고 있다.
새들이 짖는다. 새들이 1시간째 짖고 있으니 동트기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것이다. 289조에 가면 창밖은 환하다. 방 안은 어둡다. 잡동사니들이 흩어져 있다. 자질구레한 물건들이다. 자질구레한 잡동사니라는 단어를 누가 처음 말했을지 생각하고 그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시제를 발명한 사람에게는 어째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더 많은 시제를 발명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시제는 발명되지 않았다. 생겨났을 뿐이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 그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다가는 인생이 끝날 것이다. 책임을 묻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대상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케이블 채널을 돌리다 낯선 풍경과 마주한다. 나이지리아 대통령궁이죠.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이름은 굴럭 조나단이라고 한다. 행운을 빌어 조나단. 그러나 그에게 행운은 없다. 적어도 지금 그는 불행할 것이다. 아니다. 불행한 표정을 차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아이에게 굴럭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행운을 빈다는 말은 오직 아직 행운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희망은 현재적이지 않다. 모든 희망은 미래에 있다. 그리고 미래는 결코 현재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운은 없다. 나의 이름에 행이나 운은 없다. 내 이름은 평범하다. 늘 같은 이름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평범한 이름에 불만은 없다. 가끔 내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나와 같은 이름을 지닌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한다. 이제 일상을 관찰하고 있어. 이 사람은 집구석에 처박혀서 아까도 되게 장황하게 관념적인 언어들을 쏟아놓고 그들은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불행하다. 나와 같은 이름을 지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원한다면 하루 종일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관찰하며 보낼 수 있다. 음. 아래쪽에도 나오죠. 관찰하는 일상. 적어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블로그 따위의 불행을 떠벌리는 사람들은 행복을 떠벌리는 사람들에 비해 그 숫자가 현저히 적다. 나는 동명이인들의 블로그들 중 몇 군데를 정기적으로 찾는다. 내심 즐거워한다. 그들의 불행을 읽어내고. 그들은 불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실은 나도 딱히 불행하지는 않다. 다만 행복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전에도 안정은 없었다. 다만 짐작했거나 착각했을 뿐이었다. 실은 불행이 무엇인지도 알지는 못한다. 다만 불행은 아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고 나는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 이유가 동명이인들이 많아서는 아니다. 하지만 동명이인들을 불행의 구실로 삼을 수는 있다. 같은 이유를 지닌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블로그를 개설했다 나오죠. 근데 아무도 나의 불행을 염탐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염탐하지 않았다. 나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을 모사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이게 이제 5번째 사람이에요.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남의 자기 동명이인 찾아봐. 이게 5번째. 그다음 6번째. 라디오에서 공익 광고가 나온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며 채널을 바꾼다. 월요일 오전 8시에 교차로는 한산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이면 토사물을 쪼고 있는 새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새들도 사라지고 없다. 취객들의 토사물만이 남아있다. 오후가 되면 토사물은 치워진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토사물로 뒤덮인다.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라디오 광고 얘기 잠깐 나오다가 292쪽 넘어가면 확인해보니 누군가가 커피 교환권을 보내왔다. 잘못 보낸 거죠? 잘못 보냈어요. 커피 교환권. 어,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은 라디오에서 이제 누가 개를 훔친 내용이 나와요. 개 주인이 옆집 여자에게 왜 개를 훔쳤느냐고 따지자 개도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이 개들은 여기서 행복하다고요. 나는 개와 대화할 수 있어요. 개들은 여기서 전에 살던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개가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건가요? 나는 개를 훔친 여자가 정말로 그런 말투를 사용했을지 그게 더 궁금하다.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말투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293쪽을 보면 아까 이제 문자가 잘못 갔는데 잘못 문자가 잘못 갔으면 잘못 보냈다고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화를 내는 거죠. 아까 그 사람이. 나는 대꾸하지 않는다. 그거 쓰지 마세요. 알았어요? 알았냐고요. 나는 한참 시간을 끈 후에 대답한다. 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린다. 나는 강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다. 마침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 스타벅스 가서 아까 그 문자를 보여주고 아메리카노를 먹어요. 이 되게 독특한 인물이죠. 커피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실종 노인을 찾는다는 전단이 눈에 들어온다. 여 79세 약간의 치매 증상. 나는 이름을 확인하고 짧게 놀란다. 나와 이름이 같다. 이 모티브가 나와 이름이 같아요. 치매 노인이. 플라스틱 컵에서 차가운 물방울이 흘러내린다. 물방울은 손목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내 보도로 떨어진다. 나는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돌아간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을 비롯한 동료들을 마주친다. 점심 안 먹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게 여섯 번째 인물. 잘못 받은 문자로 커피 사 먹고 이제 자기가 똑같은 이름의 실종 치매 노인을 마주한 이 인물. 마지막 일곱 번째 인물이에요. 누군가의 시상식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 294쪽 넘어가면 낯익은 얼굴들과 낯선 얼굴들이 번갈아 나타난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을 까먹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한 사람이 화를 내죠. 내 이름도 몰라요? 죄송하다고 하지만 그는 이제 그냥 가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간다. 이렇게. 296쪽까지 보면 아무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것도 뭔가 상징적인데 맨 마지막 문장이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그 순간 가방을 놓고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다시 술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수한 얼굴들과 다시 마주친다. 이게 끝나요. 이게 일곱 번째 인물의 에피소드. 이거 설명하는데 지금 20분 정도. 근데 이거는 이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쓴 이유가. 일곱 명의 동명이인들과 각자의 순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봤습니다. 지금 아마 들으시는 그 구독자,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하고 같이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났고, 음, 파우스트님은 이 소설을 어떻게 보셨나요? 한유주 작가가 이제 가진 어떤 소설의 어떤 난해한 어떤 국면 속에서는 이 소설은 굉장히 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진짜 오히려 가볍다. 어, 물론 이제 내용은 이제 무겁지만요. 마치 이제 옛날에 뭐 재지원인가 뭐 누가 이제 청나라인가 중국에 이제 가면서 막 이렇게 막 뭐 저도 이제 그냥 들은 얘긴데요. 뭐 그거를 이제 보니까 음, 청나라는 이런데 우리나라는 막 흙길이고 막 소달구지 지나가고 막 도로도 안 돼 있고 막 불평불만을 그냥 하는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되게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물들이, 예. 근데 이게 또 불평불만으로 그칠 게 아닌 게 이게 다 사회적인 문제들이라 근데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기에는 사실 좀 얕긴 해요. 이게 얕다. 물론 이제 어, 이 모든 단면들이 이제 하나의 뭔가 어, 동명이인의 어떤 이제 익명성 있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제 형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 상당히 근데 이 뭐 경찰들이 보기에도 이제 오피스텔이나 뭐 월남천에서 이제 많이 자살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이제 경찰의 어떤 이야기들도 있긴 한데 이제 그냥 기사에서 이제 제가 본 건데요. 사실 근데 이게 음, 처음에 이제 그 고통의 형식, 고통의 어떤 그 인간의 그런 단면으로 이제 딱 치고 들어가기에는 두 번째는 가난, 궁핍도 아니고 그냥 뭔가 하나의 불만이고 건강보험공단, 못 내가지고, 세 번째도 뭐 그냥 뭐 다른 어떤 뭐 불륜에 대한 뭐 불만이라든가 불륜, 아, 음,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뭐
뭐 딸에게는 이제 자수정 목걸이 샀는데 그 결국에는 이제 마린형 음, 공항에서 그래서 이제 목걸이 뭐 안 차고 다니까 예, 마음 자수정 목걸이 그건 네. 나오죠. 목 딸이 안 찬다고. 그러고 이제 뭐 다음에 이제 알 수 없는 것들 사실 뭐 라디오에서 공익광고가 나오면 이제 뭐 헛소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걔들은 뭐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은 대체 뭘까요? 하면서 이윤을 잘 만나야 돼요. 뭐 미센스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이러면서 또 모르는 전화가 오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어, 어, 물론 이제 이 형식과 이제 뭐 현대인의 어떤 삶과 이제 공감이 되는 어떤 고난의 어떤 길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하나 묵직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 이게 근데 좀 승희가 좀 얇긴 합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읽으면서 음, 어쨌든 7명을 작가가 선정을 하고 각각의 사건들을 쓴 건데 이 7명이 어떻게 연결되냐. 뭔가 어떤 키워드가 있을 것 같고 뭐 서로 연관될 것 같거든요. 각각의 뭐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있나? 7명이나 이렇게 각각의 장면을 보여주는 이 형식도 되게 독특하고요. 근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연결 지점, 뭐 연결고리, 공통점, 뭐 7명의 이걸 찾아보려고 해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지점이. 하우스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7명이 어떤 뭐 연관이 있어 보이나요? 각자 이제 삶의 어떤 고충을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앞서 이제 말한 눈송이들 같이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버려진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근데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막 버려져 보이진 않아요. 이게 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것도 아니고 다 이제 뭐 어떤 뭐 상처가 뭐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있는 국면은 아니라서 확실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행이나 어떤 이런 어떤 불평들이 사실은 우리 어떤 이제 삶과 굉장히 좀 밀접한 어, 정말 밀착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 음, 좀 재미있는 어떤 그런 게 인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 7명의 인물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일단은 이 제목부터가 이제 단서가 되잖아요. 전 처음에 이제 제목 별로 신경 안 쓰고 읽을 때는 이게 한 사람 이야기인 줄 알고 처음에 얼추 이어져요.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제목을 보니까 7명의 동명이인이라네? 다 다른 사람 이야기였던 거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이런 걸 노린 것 같아요. 한효주 작가님은, 어, 이런 기존의 틀을, 이게 머리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건 분명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저희가 감성으로 쓰는 사람과 머리로 쓰는 사람이 있다. 머리로 설계를 상당히 잘하는. 이성적인 것들로 이게 소설을 딱 조합해서 이분은 그 독자의 관성을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이게 순서대로 딱 읽으면서 이 앞사람과 뒷사람이 뭐 어떤 연관이 있을 거야. 어, 어떻게 연관이 되지? 서로 무슨 관계지? 뭐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환생을 했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근데 실제 관계는 동명이인이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유주 작가님이 설정한 거. 근데 어떻게든 독자들은 이 1번 인물과 2번 인물, 뭐 3번 인물 연결 지으려고 하죠. 이 관성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이? 근데 실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독자 갖고 놀리는 거죠. 지금 이제 장난질. 야, 니들이 얼마나 그 서사라는 거에 빠져 있는지 한번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독자를 시험하는, 올리는 그 하루 작가님이 이제 좀 위트죠. 블랙 코미디 같은 독자가 이제 나중에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실제로는 별 의미가 어, 이런 걸 노렸을지도 모르겠다. 음, 뭐 이것도 하나의 해석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뭐 어떤 관련이 있겠죠. 아무튼 어떻게 또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한예주 교수님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뭐 강의도 되게 좋아서 아, 예전에 세계문학 강독 이거 잘 들었거든요. 그 강의를 들으셨구나, 실제로. 예. 강의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이분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막 머리로 쓰시잖아요. 이렇게 이론에 빠삭한데, 이런 소설을 쓰려면 기존의 소설 문법들을 완전 깨고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런 새로운 형식적인 시도를 하는 거죠. 이번 소설을 다른 것도 읽어봤는데 진짜 난해합니다. 난해하다는 건 자기가 어쨌든 갖고 노는 거죠. 이 단편 소설 자체를 갖고 노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써볼까? 아, 자기는 색다른 걸 하고 싶어. 기존의 소설 문법은 싫어. 너무 뻔해. 고루해. 난 새로운 걸 하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아, 창의력이 엄청 통통 튀는 그런 소설을 쓰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런 시도 너무 신선하다. 너무 신선하죠? 어, 해석은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 첫 번째 인물부터 솔직히 걸리긴 해요. 이 인물은 그 질문이 막 터져 나오는데, 어, 아까 이제 할머니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맨 위층 갔잖아요. 그럼 이 인물은 맨 2층에 왜 갔을까? 뭐 어떤 의도로? 근데 이 인물이 맨 위에 갔는데 누가 떨어져 죽었죠? 근데 이 마지막 문장도 이상해요. 아까 삼각김밥 먹으면서 피 맛이 난다. 피 맛이 난대. 철분제는 들어있지 않대요. 이 이상하잖아요, 문장이. 이 사람이 죽였나? 근데 피 맛이 나는 게 뭐지? 이런 거부터가 좀 섬뜩하잖아요? 이런 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엔 그냥 정황상 뭐 다른 뭐 그 힌트가 이제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그냥 이제 절망 때문에 입을 이제 콱 물었더니 뭔지 알겠다. 예, 딱 그 너무 상황이군요. 끔찍한 장면을 보니까 그 콱 상황이군요. 예. 물어서 그런 거죠. 그거구나. 그러면 해석이 되네요. 솔직히 여기 인물들 간에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요, 사건들이. 완전 음. 별개로 진행되는 사건들이에요. 이번 두 번째 인물도 이 건강보험 이를 안 내가지고 어, 벌어진 에피소드들인데 아무튼 저는 근데 이게 보면서 어떤 뭐 스토리 말고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한유리 작가님은 문장을 정말 잘 쓰시는구나. 이 문장이 정말 이 뭐랄까 이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의 톤이 있어요. 어, 정말 잘 쓰시는 사람의 문장이에요. 어떤 그 포인트를 잘 집어내시고 아까 예를 들면 280쪽에 두 번째 인물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몸무게를 재보면 전날 밤보다 500g씩 줄어 있다. 이런 거. 이런 문장이 잘 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뭔가 손에 잡힐 듯하죠. 근데 이거 가지고 한 문단을 써냈어요. 되게 설득력 있게. 밤에 몸무게를 재보면 400g이 늘어나 있고 그러므로 하루에 100g씩 몸무게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정말 잘 쓰는 이게 문장을 어떻게 쓸지 아는 분이다. 281조에도 그러죠.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하고 기록하는 어느 하루 문자 수신음이 울린다. 통장에 압류되었다고 한다. 이런 문장의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읽어보면 알아요. 이게 되게 잘 쓴 문장들이라는 걸. 그래서 감탄하면서 읽었고 7명의 인물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거에 한동안 빠져서 읽었죠.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각각의 인물들의 에피소드 할까? 근데 저는 이게 건강보험을 이제 굉장히 아까워하거나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편견이 있어요, 사실. 네. 음. 아니, 대체 그러면 이 사회가 이제 전속하거나 이제 같이 이제 살아가는데 뭐 이제 보험료뿐만 아니라 뭐 이 세금이 정당하게 잘 쓰인다는 거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살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뭐 생각보다 이제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차- 차지하고서라도 이 어떤 내용, 이 소설의 어떤 형식은 좋거든요. 형식은 좋은데, 이거 되게 창의적이죠. 신선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어떤 소설이 개인의 어떤 상징으로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막 무의식에 막 헌재된 막 이상한 소리, 막 헛소리 해도 그 사람한테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어떤 뭐 진실을 또 밝히기 위한 세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어떤 각성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아주 뭐 그 밀접하게 이제 현실과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어, 뭐 사회나 이제 뭐 모든 이제 불행을 짊어진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분명히 이제 그런 거는 있죠. 뭐 그런 뭐 사회가 이제 조금 더 행복하고 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할까라는 측면에서는 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서운함과 아쉬움 그리고 뭐 불행한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게 그 음, 사람들을 이제 사실 뭐 행복으로 이제 끌어올리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인물, 첫 번째 인물부터 보면 이건 자살 문제.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의 부당함. 건강 뭐 정부 비판인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게 독백체로 가요. 이 인물들이 되게 자기 얘기를 주저리 하고 있어요. 그런 인물들이 많죠.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문단이 보여주는 것처럼 일주일에 뭐 32,000원씩 한 달을 모으면 뭐 이렇게 가잖아요. 1년을 모으면 독일에 갈 수 있고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그 임금 노동자, 알바생의 비애랄까? 그런 거 나타낸 것 같고 네 번째 인물은 이 마린형 마리 마린형한테 이거 좀 애매하긴 해요. 마린형이 도대체 뭐 딸을 주려고 마린형을 샀는데 동생의 빚잔치에 다 돈이 다 퇴직금 다 들어가 버리고 마린형하고 뭔 말을 하려고 약간 갸우뚱하고 다섯 번째는 어 이게 인제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동명이인의 일상을 관찰하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두 가지가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회의 취약계층이랄까? 그런 사람들의 불만 말씀하신 대로 불만이나 불평,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여기 이름이잖아요, 이름. 동명이인을 관찰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섯 번째 보면. 이름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동명이인 관찰하고 여섯 번째도 이 뭐 잘못된 문자를 받아 가지고 커피를 사 먹는 이상한 아저씨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약간의 실종 노인, 치매 실종 노인과 나와 이름이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을 거론을 해 줘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에피소드는 명백하게 이름에 대한 얘기죠. 어
아무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아. 그 얘기인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게 두 가지 주제인 것 같아요. 한윤주 작가님이 두 가지를 잡은 것 같아요. 그, 이 일곱 번째 에피소드도 또 그렇고,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이 사람.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이름에 대해서? 어, 이 주제와 또 잘 맞는 어, 좋은 어떤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그런 어떤 이름이 동명이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현대 뭐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어떤 이제 인간이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주체의 어떤 어, 상세성, 그리고 보통 이제 막 많이 이제 소설이 등장한 게 이제 나라는 사람이 안 나오고, 뭐 그런 뭐 타자의 어떤 이름이 안 불리고 A, B라고 불리거나 그냥 넥타이라고 불리거나 뭐 무슨 의사 흉내 내는 뭐 양반 이렇게 불리거나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예. 그렇죠. 많이 불리죠. 그래서 사실상 이 어떤 이거 현대 소설의 어떤 맥락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름이 없는 어떤 그 기억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사실은 어, 이름을 이제 또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뭐 사죄를 한다는 거, 음,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한, 그리고 뭐 따로 이제 뭐 이상한 뭐 소문 소려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왜곡이나 변질된 미디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짱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문제 인식이 다 이제 들어가더라도 이 하나하나 개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안에 담고 있는 어떤 인식적인 어떤 인간의 고통이나 절망이 사실은 어, 굉장히 좀 얕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는 일곱 명의 동명이인들인데 그 이름이 뭔지는 안 나와요. 이 주인공의 이름은 정작 안 나와요. 좀 궁금했거든요.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그 익명성을 드러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흔한 이름 같은 경우에 뭐 지혜랄까? 뭐 그런 뭐 철수랄까?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명이인을 찾아봐도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름 제목을 보면 일곱 명의 동명이인들과 그리고 무작위로 뽑아서 보여주는 느낌? 이거, 이거 봐라.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럼 그리고 각자의 순간들인데 저는 이 뒷부분 각자의 순간들이 뭘까? 이게 한 명 한 명 인물의 어떤 순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인제 한우주 작가님이 독자한테 지침을 준 거라 생각해요. 지금부터 내가 일곱 명의 동명이인들을 보여줄 건데 각자의 순간들에 주목해서 봐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해 봐. 이건 나의 수수께끼야. 니들이 찾아서 니들이 알아서 해석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디렉션을 준 거죠. 어. 우리 독자들한테 수수께끼를 준 거예요. 음. 이분은 그래서 전 되게 머리로 쓰는 작가의 절정에 달해 있지 않나. 이 소설만 봤을 때. 저는 아까는 인제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서사가 어떻고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근데 각자의 순간들을 한번 집중을 해 보죠. 첫 번째 인물은 어떤 순간을 묘사한 것인가. 이 마지막 장면 나오잖아요. 누가 떨어져 죽었어요. 중정에 떨어져 죽었죠. 난 맨 위층에서 그 장면을 하면 머리통 다 보고 막 소리가 엄청 울리고 그런 곳에서 삼각김밥을 꺼내서 베어 물죠. 근데 피맛이 난다. 내가 아까 인제 파우스트님 해석대로 잘못 깨물어 가지고 피맛이 나요. 이게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 이 순간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지? 이게 저는 인제 파우스트님이 아까 얕다고 하셨는데 전 깊다고 봐요.
이런 장면 자체가 강렬해요. 누가 자살했는데 이 인물은 맨 위층에 가가지고 되게 보면서 삼각김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 않진 않죠. 피맛이 나니까. 이 장면, 이 순간은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거지? 포장을 풀고 한 입 베어 물어요. 이 순간. 두 번째 인물. 두 번째 인물은 어떤 순간을 보여주는가? 보험공단과 난리가 났죠. 지금 돈 못 내가지고. 어, 이런 상황인데, 두 번째 인물은 결정적인 순간이 뭘까요? 이 마지막 장면, 다 마지막 장면이 있다고 보는데, 283쪽에 보면, 밤 다시 몸무게를 잰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본다. 근데 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를 반액으로 시술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한다. 근데 이걸 보면서, 아, 내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노인 한 사람이 새 일을 해놓을 수 있는 액수와 같구나. 가망 없는 싸움을 포기하기에 적당한 이유다. 이게 결정적 순간이거든요. 두 번째 인물. 이러면서 체념하는 거죠. 되게 좀 상징적인 순간이죠. 이런 순간.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효주 작가님. 세 번째 인물의 순간은 뭔가. 세 번째 인물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거를 순간을 마지막 장면에만 봐야 될지 아니면 중간에 독일인이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마지막 장면에만 집중해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뭐 일주일에 32,000원씩 한 달을 모으면 뭐 부츠를 살 수도 있고 1년 모으면 독일행 비행기표를 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순간 아닌가. 근데 이건 어떤 해석인가? 285쪽이 이 화자가 하는 행동은 이런 거거든요. 나는 사지 못한 부츠를 생각하며 운동화 속에서 발가락을 오므린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기가 축축하다. 나뭇바닥에 갈라진 틈에서 버섯이 자랄 때가 있다. 나는 그 버섯을 뽑아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 버섯 뽑아버리는 장면. 이게 뭐 결정적 순간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인물의. 아무튼. 그리고 네 번째 인물. 네 번째 인물의 결정적 순간은 뭔가? 이 마린형 샀잖아요? 마린형 샀는데, 마지막에, 어,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려요. 핸드폰을 꺼내죠? 여동생의 전화다. 이게 결정적 순간 아닐까? 이 순간이 나타내는 의미는 뭔가? 어, 게으른 딸에게 주기 위해서 마린형을 샀는데 여동생의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287쪽에 보면 35년간 받은 급여와 퇴직금 대다수가 동생의 빚잔치에 들어갔다. 이, 이 여동생이 이 빚잔치에 돈을 다 탕진해버린 그 동생인가? 그러면 또 의미가 또 하필 또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생각도 들고 다섯 번째 인물의 결정적 순간은 뭔가? 이거는 마지막 장면이죠. 이 사람은 혼자 막 동명이인 홈페이지 들어가고 막 관찰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는데 결, 정작 내가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아요. 이게 결정적 순간인 거죠. 되게 우울한. 근데 여섯 번째 인물은 어떤 순간인가? 이것도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남의 문자로 커피 마시고 실종 노인 전단지에 나와 이름 같은 걸 보고 이건가? 근데 일곱 번째는 이것도 이제 가방을 놓고 와가지고 다시 들어가죠, 술집으로. 근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수한 얼굴들과 다시 마주치고. 이 순간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이게 좀 순간을 정리해 봤어요. 어, 하우스님 어떠세요? 이 순간들의 어떤 의미랄까? 연결고리가 있나요? 저는 어, 한주 교수님이 워낙 좀 난해한 어떤 소설들을 쓰다가, 아, 조금 이제 현실의 어떤 구름 위에서 이제 쓰고 있다가 살짝 내려와서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그 소설이 너무 난해하다고 하니까, 이제 좀
나의 어떤 이야기도 섞어서 혹은 어떤 주변의 어떤 현대의 어떤 고충이나 모든 이제 사람들이 겪는 불안이나 절망을 또 같이 이제 7가지로 섞어서 한번 잘 재밌게 써보자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아, 그런 의도일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의도라면은 이 소설은 성공했죠. 네, 그쵸.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읽히고 음, 현대인의 어떤 고충과 절망을 정말 공감 가게 잘 썼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떤 문체가 또 주는 어떤 장점 중에 굉장히 좀 그 몸무게 얘기도 이제 여성들이 이제 공감이 갈 만한 얘기, 그리고 가게의 어떤 뭐 사장 아저씨, 뭐 독일인이 독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건 이런 유머, 그리고 일본의 어떤 작가 다자이 오사무 작가가 이제 여름 옷감을 한 피 선물받았으니 살아야겠다. 이것도 유머거든요. 음, 굉장히 굉장히 그냥 다자이 오사무 소설은 그냥 음, 어떤 식이냐면 음. 계속 막 죽어야겠다 죽어야겠다 나는 어떤 길을 걷다가 막 발 자빠졌으니까 죽어야겠다. 뭐 저 진짜 그래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쳐다봤으니까 죽어야겠다. 이러다가 아, 하나 그냥 여름 옷감을 한 개 선물 받았다 살아야겠다. 이러다가 또 다시 저 사람이 나한테 뻑큐를 날려서 또 죽여야겠다. 계속 이런 소설이거든요. 아무튼 이것도 유머예요. 네. 그래서 음, 아주 뭐 재밌게 잘 재밌네요. 썼다. 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는, 어, 시간을 가져보죠. 이 한유주 작가님의 7명의 동명이인들과 각자의 순간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걸 정리한다면, 이 소설을. 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만 난해해져라 해서 그게 의도다. 저자의 진정한 숨은 의도. 좀 공감이 되는데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살짝 땅에 이제 구름 위에서 이제 살짝 땅을 이제 딱 붙이고 썼는데 굉장히 공감이 잘 갔고 현대인의 사회를 잘 설명해 준다.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소설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추리,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한효주 작가님이 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7명의 인물은 어떤 관계지? 이게 막 추측하게 되잖아요. 아, 도대체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서로 어떤 연관이 있을 거야. 뭐 이게 이런 걸 노렸다. 노렸다 보고 이 정도 하고요. 요번에 소설이 너무 좋아서 난해한데 좋았습니다. 난해한데 별로였으면 한 5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할 말이 정말 많았고요. 손원규 작가님의 배회 한 50분 했고, 이 소설도 한 50분 했네요. 근데 여기서 끊고 마지막 다음 시간에 이정욱 작가님의 크리스마스 캐럴과 각 개별 작품 총평을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네요. 소설들이 할 말이 많아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